윤석열 총장이 일주일 만에 대검에 복귀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부당하다며 업무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강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 수사 모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위를 주재할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는 4일로 미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동반 사퇴 주장이 제기된 추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확진이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포 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 불이 나 4명이 사망했습니다. 아기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 속에 유기한 엄마가 집에 쓰레기 5톤을 쌓아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TS가 한국어 곡으로 빌보드 62년 역사상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영어 곡이 발매 첫 주에 1위에 오른 것은 BTS가 최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법원이 추미애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자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 청사로 출근해서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 수사 모두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내일 징계위를 주재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임했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몰아내기 전격 작전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총리가,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그래서 돌았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결정문이 나온 지 40여 분 만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1층 현관으로 출근해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은 업무 복귀 후 1시간 반 뒤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계속되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는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직무에 복귀하라고 한 법원의 결정은 어제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꼬박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컸다는 뜻일 겁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의미 있는 해석을 결정문에 많이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로 다 전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개된 결정문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목은 이채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와 공소제기 등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업무에 복귀한 뒤 간부들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고 검찰 조직 전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권과의 마찰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총장 복귀 이후 검찰의 분위기는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윤 총장이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에 곧바로 출근한 것 그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아직도 청사 안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은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이곳 대검찰청 청사를 나와 퇴근을 했습니다. 이 오후 5시 10분쯤 출근한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당초 6시 반쯤 퇴근을 하려다가 일주일 사이 밀린 보고가 밀려들자 8시 정도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출근 뒤 가장 먼저 간부들을 소집해 부재 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간략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월성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는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내일부터 차근차근 보고받고 시간 들여 검토한 뒤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전국의 검사들이 잇따라 윤 총장 직무 정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대검찰청은 물론 일선 지방검찰청의 모든 검사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징계위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 공개적 발언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을 비롯해 검찰 전반의 고무된 분위기는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수원지검 강력부 소속 한 평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깡패 수사만도 못한 감찰이라며 추 장관을 맹비난하다가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소식을 접하고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지 말고 추 장관 혼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감찰위원회입니다. 11명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와 직무 배제, 그리고 수사 의뢰 처분은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회의엔 11명 위원 가운데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징계 절차에선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학교수 2천여 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찰위원회를 계기로 법무부 내부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나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속 상관조차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감찰위원회 내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립했습니다. 한 감찰위원에 따르면 상관인 류 감찰관이 11월 초부터 윤 총장 감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고 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완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는데 날 망신 주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박 담당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했는데 류 감찰관은 해당 사안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는데 박 담당관은 이 검사의 진술을 수차례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이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뺐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박 담당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다가 지시는 했지만 삭제는 이 검사가 직접 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기록 요구 공개해달라는 검사들 요구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삭제 안 하셨다고 하는데 왜? 또 다른 감찰위원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박 담당관의 진술은 좌충우돌 그 자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어제 오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차관은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당초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주관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항의의 뜻인지 아니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일단 오는 4일로 이틀 연기됐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고 차관은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고 차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고 차관의 사의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지만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고 차관이 사퇴 이유에 대해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지만 고 차관 측은 징계위 개최 반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4일로 미룬 이유에 대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천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서 추미애 장관의 반응은 없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네, 저는 법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가 즉각 입장을 내왔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은 평소보다 늦은 저녁 7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기자들이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에 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이곳 청사 정문에서 기다렸지만 추 장관은 다른 문으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추 장관은 또 평소 자신의 공식 입장을 올리던 SNS에도 아직 아무런 입장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추 장관의 직접 반응 대신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짧은 입장을 냈는데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추려는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지글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윤 총장 징계 방침은 아직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검찰 내부방에 추 장관의 사퇴를 직접 요구했는데 법무부는 사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이렇게 사태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결코 추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윤 총장을 쳐내려다 추 장관이 오히려 궁지로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권도 당혹스러울 겁니다.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쥐어줬지만 그 칼이 오히려 여권을 향하는 형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권의 출구 전략으로 추미애, 윤석열 동시 사퇴 시나리오가 나왔고 실제로 어제 오늘 그런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김복은 기자가 그 물밑의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정세균 총리와 10분간 독대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동반 사퇴 등에 대해 추 장관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엔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추 장관의 요청에 따라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이 총리, 대통령과의 연쇄 면담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늦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동반 퇴진론을 회괴한 발상이라며 추 장관 경질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하여야 하고.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예, 대통령도 물론이고 지금 여권 전체의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지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추미애 장관의 큰 그림은 상당 부분 어그러졌다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오늘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 네, 두 사람이 일단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철저히 지금 함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취재에 따르면 추 장관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면담 보도가 나간 직후에 법무부가 먼저 면담을 한 게 맞다면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또 이 사퇴 관련 논의도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추 장관이 이 언론에 보도된 동반 퇴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이 청와대 역시 현 상황에서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한 여권 중진은 지금 상황을 정 총리의 상황 정리 시도에 이 추 장관이 반발한 거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물러나거나 또 동반 퇴진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여권 입장에서 이런 갈등 국면을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과 또 이 행정법원 판단으로 윤 총장은 명분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 명분을 잃게 된 추 장관과 여권 입장에서는 그게 동반 사퇴가 됐건 순차 사퇴가 됐건 어쨌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무엇보다도 바랄 겁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대통령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 어떤 식이 됐든 청와대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이나 오늘 업무 복귀 직후에 내놓은 발언의 수위를 보면 쉽게 알아서 물러날 이럴 가능성 역시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권으로서는 그래서 복잡해진 겁니다. 추 장관도 또 윤 총장도 먼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문 대통령은 결국 4일로 연기된 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는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이 추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면 이달 중순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에 이 연말 연초 개각 등을 통해서 추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이 또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동반 사퇴보다는 이런 이 순차 퇴진이 더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통령이 이 법무부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같은 대치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여권도 이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법무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가 해임이라든지 정직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아주 약한 수준의 징계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 뭐 견책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담을 여권이 계속 안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출구 전략은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청와대 고민도 굉장히 크겠군요. 예, 서준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한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추 장관이 왜 그렇게 징계를 서둘렀을까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저녁 6시 긴급 브리핑에 나선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브리핑을 예고한 건 불과 40분 전이었죠. 이렇게 다급히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이유는 뭘까? 이날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관련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산자부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대검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산자부 공무원이 구속되면 파일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드러날 수 있고 이 때문에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 것이 모두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법무부에서는 17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고 23일 수사 의뢰까지 할 만큼 윤 총장 배제에 속도를 내왔죠. 여권은 그동안 이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내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승인되지 않았죠. 대검은 이미 전달된 윤석열 총장의 지휘 지시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리모델링 중이던 군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큰 불은 30분 만에 잡혔는데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파트 12층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 때문에 못 나와요, 연기 때문에. 한 여성은 베란다를 넘어 작업용 사다리 차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탈출합니다. 오늘 낮 4시 37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12층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린 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고 말합니다. 10여 차례 뭐가 터졌어요. 공사하는 게 보였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했으니까 사다리 차서. 불이 나자 공사 중이던 인테리어 업체 근로자 2명이 12층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40세대와 인력 100여 명이 출동해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119 구조대가 15층 옥상 근처 계단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3명을 발견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사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군포 화재는 폭발이 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연 기자. 네, 여기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락도 있었습니다만은 옥상으로 대피를 하던 중에 질식을 하기도 했던데 이 비상구로 제대로 탈출하지 못했던 건가요?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들 3명은 불길과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비상구를 찾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을 찾긴 했지만 옥상과 연결된 비상구가 아니었던 건데요. 불이 난 12층에서 비상구로 이동했으면 15층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간 곳은 엘리베이터 장치를 관리하는 권상기라 불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옥상 가운데 엘리베이터 위치 상부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기계실이라 출구도 환기 장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3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12층에서 떨어져 숨진 2명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샤시 작업을 하다 폭발과 화재의 위력에 추락하며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한 뒤 5차례 인명수색을 했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시간 전쯤부터 야간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인데 방역의 마지노선인 병원에서 확진이 잇따라서 우려가 커집니다. 서용일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 요양병원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27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는 오늘만 20명의 관련 감염자가 추가된 에어로빅 학원의 수강생입니다. 두 감염 집단에서 나온 확진자는 215명에 이릅니다. 확진된 병원 관계자 중 일부는 병실마다 1명씩 상주하여 여러 환자를 간병하면서 환자와 접촉도가 매우 높았으며 에어로빅 학원 감염은 부산 사상구 교회로도 퍼져 32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선 간호사와 직원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인천 남동구 주간보호센터에서 20명,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선 간병인 2명이 확진돼 코호트 격리되는 등 방역의 마지노선인 취약시설들이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97명으로 21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전체 환자 발생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고 위중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병상이 부족해지고 치명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계속되는 확산세에 수능을 이틀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데 학교와 학원에서도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초비상입니다. 결국 부산은 모든 학교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영어보습학원에서는 그제 강사가 확진됐는데 이 강사의 수업을 들은 중학교 수강생 6명도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학생 1명은 등교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7명과 교사 1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먼저 확진된 학생과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고생이 감염되는 등 7개 초중고에서 학생 4명과 교직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간 모든 유초, 중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원과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수능이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가 진행되면서 실시되는 면접, 실기 또는 논술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고요. 서울시는 수능 다음 날부터 이틀간 수험생과 수능 감독관을 무료 진단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되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광주 조기축구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20명을 넘어서면서 일파만파입니다. 급기야 이 확산이 광주 지역 대형 사업장을 줄줄이 멈춰서게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시면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코로나 감염 확산과 얼마나 밀접한지 실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식당이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들러 영업 정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조기축구 회원 7명은 지난달 20일 이 식당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협력업체 직원 A씨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 4명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조기축구 회원들은 식사 후 당구장에도 갔는데 이곳에서 동선이 겹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직원 2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기아차 광주 1공장은 오늘 주간조 가동을 중단했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이틀째 냉장고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어제부터 가동을 중단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은 직원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한 6시 정도부터 이제 공장 가동 중단했고 오후반 정도 이제 지금 재가동 지금 예정이에요. 시간은 아닌데. 금호타이어 확진자에 이어 이마트에 근무하는 아내 역시 같은 날 확진돼 아내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 2명으로 확산되면서 이마트는 어제 하루 단축 영업을 했습니다. 광주의 조기축구 모임 관련 확진자는 오늘까지 사흘 만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생활체육동호회와 집단체육 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을 실감할 수 있는 연구 결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확진자가 나온 전주의 한 식당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확진자가 식사하고 있는 곳에서 직선으로 6.5m 떨어진 곳에 단 5분 머물렀던 사람이 감염이 됐습니다. 또 4.8m 떨어진 사람 역시 21분 머무른 후에 확진이 됐는데요. 거리두기 2m를 충분히 지켰는데도 감염이 일어난 이유를 송민선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6월 12일 오후 A씨는 지인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을 때 B씨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왔고 A씨 일행은 5분 뒤 식당을 떠났습니다. A씨 일행과 B씨 일행이 앉은 테이블 간 거리는 직선으로 6.5m.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감염됐습니다.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둔 데다 불과 5분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뿐인데도 전파된 이유는 뭘까? 전북대의대 이주형 교수팀은 냉방기 기류를 타고 비말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m 이상, 즉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직접적인 공기 흐름이 있으면 이 비말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던 사례가 되는 거고. 당시 식당엔 손님 13명과 종업원 2명이 있었고 A씨와 B씨 일행 등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에어컨 바람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팀은 실내에서는 냉난방기에 의해 비말이 2m 이상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기 흐름을 방역수칙에 반영하고 칸막이를 설치해 전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아기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 속에 유기한 엄마가 집에 쓰레기 5톤을 쌓아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자체는 이 집 청소를 하고도 아기 주검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발견된 아기를 두고 내놓은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저뿐일까요? 오선열 기자입니다.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 시신이 발견된 여수 아파트 내부 모습입니다. 현관 입구부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실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여수시가 집안 청소를 할 때 5톤가량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한 이서가 저 쓰레기 한 번도 안 갖다 버렸으니까 쓰레기 차가 이빨 차 한 차 놓았는데. 지난 10일 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2차례나 가정 방문을 했지만 엄마 A씨가 집안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야 집 내부 상황이 확인됐지만 엄마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둥이 존재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쌍둥이 자녀 가운데 한 명을 돌봐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겼습니다.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집안 청소를 했지만 냉장고 속에 있는 아기의 주검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의 존재는 처음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이웃 주민이 또 한 번 신고를 하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이런 대리가 작년부터 우리 집에 여기가 쌍둥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자체는 A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쌍둥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면서 이번 아동보호 조치는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조두순이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국민 성금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 성금을 받아든 피해자 아버지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듬으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겠다며 한 민간단체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3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하게 이사를 했고요. 피해자 가족은 기부금에 살던 곳을 처분한 돈까지 합쳐 새 보금자리 전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 모든 도움 덕분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를 입은 쪽이 도망치듯 떠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싶진 않았다며 전달식 내내 미안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기 싫다. 처음부터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한테 이거는 아니다. 떠나자.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게 좋겠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에 기여하며 보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부모입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했을 적에 이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는 걸 보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법원은 오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을 상대로 심야 시간 외출 금지 명령 등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싼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세계 7위권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적 항공사인 산업은행이 두 항공사의 통합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틀 뒤 사모펀드 KCGI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진칼의 산업은행이 증자하는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며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합병이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 경영진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항공 인수를 위해서 이 신주 발행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처음 제안한 산업은행도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사는 지분 10%를 안정적인 우호 지분으로 안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KCGI 측은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고 싶다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풍자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것도 피곤하고 힘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빵 생산에 비유해 단기간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고 한 김현미 장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고 입력돼 있는 것이라며 프랑스 여왕에 빗대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이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야기했던 빵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도 아파트가 빵이라도 시장 원리는 비슷하다며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했고 공공임대에서 어른과 어울려 사는 재미를 느낄 것이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빵 맛을 국민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동화 쪽 빵으로 만들어진 집 사진을 SNS에 올리며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준 집이라고 썼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연립주택 위주의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비판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졌는데 단독 명의보다 오히려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제 부랴부랴 법을 고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어제 합의한 법안의 요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단독명의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고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단독명의 1주택자와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공시가가 20억 3,700만 원인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70세가 넘은 집주인의 경우 현행법대로라면 공시가가 더 오르는 내년에 보유세로 공동명의는 1,150만 원, 단독명의는 904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개정 법안이 적용되면 공동명의자도 9억 원만 공제받고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 250만 원가량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내년에 8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더 낮은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적어도 공동명의인 1주택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소득 10억 원 이상의 추가 누진과세 구간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42%에서 45%까지 인상하는 것이어서 종부세와 더불어 증세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올봄 코로나 사태 이후 5만 원권 환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떤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한국은행이 5만 원권을 찍어내면 이게 시중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사라지는 게 많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올 들어 한국은행이 5만 원권 4장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단 한 장. 즉 환수율이 25.4%에 그쳐 이 5만 원권이 나온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해 환수율이 60.1%, 또 최근 5년간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눈에 띄게 낮은 수치죠. 반면 올해 만 원권 환수율은 70.5%, 또 5천 원과 1천 원은 각각 86%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이상하네요.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경제가 불안하면 고액권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커진다고 하죠. 게다가 올해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여가 서비스와 숙박 음식업이 직격탄을 맞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업황 부진으로 5만 원권 환수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5만 원이 들어오면 이 돈이 다시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가계와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늘리고 투자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폐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이라면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니까 다른 나라도 고액권은 역시 환수율이 낮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로화도 100유로 이상의 고액권은 올해 환수율이 지난해보다 19.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70%를 훌쩍 넘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높죠. 미 100달러도 경제 위기 때마다 환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5만 원권처럼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자, 고액권 환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6번째로 많은 이 경제 구조를 그 이유로 꼽았죠. 자, 그런데 돈이라는 게 계속 돌아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어디엔가 한 군데 계속 잠겨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단기 현상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인데요.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집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뭔가를 거래하게 되면은 현금의 불투명성, 이게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하면 지하경제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했는데 윤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심각한 얘기네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거짓말 어디까지일까요? 이 코로나 초기 중국이 사태 심각성을 축소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올해 초에야 알게 됐다고 했지만 이 문건에서는 지난해 12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보건당국의 기밀 문건입니다. 117쪽에 달합니다. 지난 2월 10일 5,918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3,911명이라고 숫자를 2,000명이나 줄여 발표했습니다. This lack of transparency sort of also contributed to the crisis. 사망자 수도 축소했습니다. 2월 17일 후베이성 사망자는 196명이었지만 중국 정부의 발표는 93명이었습니다. 3월 7일까지의 누적 사망자도 기밀 문건엔 3,456명인데 실제 발표된 2,900여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후베이성에서 이상할 정도로 독감 환자가 급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In influenza cases in Hubei, right when studies have shown the very first known patients were infected with COVID-19, 20 times the number of flu cases compared to the same week the year before. 중국 정부가 이때 이미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China had been more transparent and clearly that would have had an impact on how much the virus spread in Wuhan, in Hubei, in China, and perhaps to the rest of the world. 당시 검사를 받으면 평균 23.3일 뒤에 결과가 나올 정도로 오래 걸렸는데 이런 진단 장비의 부족이 사태가 악화된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BTS가 한국어 곡으로 빌보드 62년 역사상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영어 곡이 그것도 발매 첫 주에 1위에 오른 건 BTS가 최초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BTS의 한국어 곡 라이프 고즈 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한국어 곡이 핫100 1위에 오른 건 62년 빌보드 역사상 처음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오르는 핫샷 데뷔를 2번 이상 한 그룹도 BTS가 최초입니다. 첫 핫100 1위를 안겼던 다이너마이트도 14위에서 이번 주에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BTS는 공식 SNS를 통해 3위 안에 저희 곡이 2개라니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 세계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영어 노래가 아니라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저조했지만 음원 판매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포브스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뿌리를 둔 서양 음악 산업의 낡은 관습을 전복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하게 되면은 팬덤을 형성하고 그것이 세계 주류로 갈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신곡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과 싱글 차트 1위를 동시에 석권한 방탄소년단은 삶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계 속에 따뜻한 우리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에 물구나무 딱정벌레가 삽니다. 안개 낀 새벽이면 이 엄지 손톱만한 몸을 움직여 모래 언덕을 기어오릅니다. 대서양 바람을 등지고 엉덩이를 치켜들어 거꾸로 서죠. 시간이 흐르면서 등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물방울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었고
물방울이 등을 타고 굴러내려 입으로 흘러듭니다. 그렇게 생명수를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만 권력의 편에 서서 비위 맞추며 사는 것보다 편리한 선택이 또 있을까요? 이 귀에 익은 가곡 목련화가 검찰총장을 대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호소문에도 등장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목련화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핏 낯뜨겁게 들립니다만 호소문의 논지는 단호하다 못해 매섭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이다. 추 장관 쪽 사람으로 분류되어 온 그가 검사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침묵만은 할 수 없다며 목련화까지 읊조린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 직무 배제를 반대하는 명단에서 빠진 고검장은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일선 검사장 중에서는 3명만 빠졌고 평검사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도 법치주의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여론조사에서 열의 6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직자의 선공 후사를 주문했습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사들의 의사표명이 공적인 책임보다 사사로움을 앞세운 선사후공, 즉 조직 이기주의라고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태에서 공과 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제 남은 건 징계위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법무차관마저 사표를 내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가 되면 꽃은 지고 시퍼런 권력의 서슬도 언젠가는 시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세상 만사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것이 혹시 감정의 사치는 아닐런지요. 12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 벌써 닷새째입니다. 앞으로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이 5도에 머무는 등 꽤 춥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일교차가 큰 곳이 많겠는데요. 대구가 영하 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 날인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바람이 조금 불 것으로 보여서 꼭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이제 올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